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론,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이라 함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정형화된 시스테믹한 과정 혹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프로세스, 방법 혹은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소프트는 더욱 그러한데,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다양한 객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소머빌이 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챕터 1과 2의 기초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죠. 지금은 거의 모든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대폰, 자동차, 항공기, 원자력 발전소, 실제로 거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를 크든 작든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렉서블하죠. 이런 플렉서빌리티 때문에 과거에 하드웨어로 제어된 모든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 제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제어의 80%가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됩니다. 1960년대에는 F4 전투기에서 약 10%만이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참여했다면 지금은 거의 80% 이상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 제조사에서 비행기 한 대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 대부분의 비용이 이제는 기체와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잉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회사가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어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커지고 있고 이미 커져왔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탑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큐멘테이션 역시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위키에서는요, 어떤 데이터나 컴퓨터의 인스트럭션, 명령어의 집합인데, 컴퓨터가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한 어떤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은 어떤 경험이나 실험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어떤 경험이나 실험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티오리나 혹은 메소드, 어떤 방법들 혹은 툴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의를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한 모든 에스펙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공학 분야다라고 정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왜 나왔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는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 소프트웨어 위기는 1968년 나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한 딕스트라가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머신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성능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이고 그만큼 소프트웨어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복잡도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 이 무어는 그 인텔의 코파운더 공동 창업자인데 그가 말한 것은 18개월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8개월마다 그 트랜지스터에 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개월마다 이제 이런 그래프로 CPU의 성능 혹은 칩의 집약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 4,000개 정도의 트랜지스터 수가 있었다고 하면 2000년도에는 엄청난 수이죠. 한 1억 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텔에서 나오는 그 CPU의 성능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1989년도에는 초당 120만 개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했다고 하면 지금은 초당 13억 개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성능이 증가했죠. 또한 황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CEO인 황창규 씨께서 주장하신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주장인가 하면은 메모리의 반도체의 집적도는 매년 2배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훨씬 도전적인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1999년도에는 기껏해야 256메가의 메모리였다면 2007년대엔 64기가, 지금은 여러분께서 뭐 128기가 그 이상의 메모리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점점점 그 파워를 더해갔고요.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역시 그러한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는 여러 가지 세이프티 문제, 또 시큐리티 문제 등등을 낳게 되었고요. 또 지금은 그 복잡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역시 소프트웨어 위기를 가져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1960년대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비용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사실은 컴퓨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개발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구입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단지 하드웨어처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해야 되죠. 어떤 시큐리티 문제나 아니면 그 세이프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소프트웨어를 갈아엎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되며 또는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유지 보수 비용이 대단히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해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세우면 보통 20-30년은 그대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는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시큐리티 문제가 발생하면 매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해야 되고 시큐리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첫 단계부터 아주 철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한 메인터넌스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코스트 이펙티브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많은 어떤 failures,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고 있죠. 이게 오른쪽에서 보시면 항공기의 추락사고라든가 혹은 아리안 5와 같은 로켓의 실패, 또 패스파인더와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값비싼 시스템의 실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소프트웨어가 앗아갈 정도로 소프트웨어 페일류는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문제 역시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50% 가까이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분 약 50억 개 이상의 50만 개 이상의 사이버 어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약 200억 개 이상의 어떤 디바이스들이 사이버 어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이 사이버 어택으로 인해서 커다란 손실을 입기도 하고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라 간의 전쟁에 있어서 이 시큐리티를 이용한 어떤 시큐리티의 문제를 이용한 그런 공격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키 컨셉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아래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좋은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극복해야 되는 키 챌린지,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크닉이나 메소드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우선 간단히나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좋은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좋은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요구된 어떠한 기능이나 성능을 만족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좋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리하기 쉽고 또 안전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중에라도 더 잘 사용될 수 있으면 그것을 좋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대처해야 되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증가하는 요구사항의 변화와 줄어든 개발 시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스템의 복잡도의 증가는 소프트웨어의 위기 혹은 오류로 이어집니다.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간보다 테스팅이나 디버깅과 같은 오류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테스팅이나 디버깅과 같은 오류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이나 안전성 문제로 인한 사고 비용이 자연스레 보안성이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크닉이나 메소드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크닉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프로토타입이 계속 만들어져야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소프트웨어 같은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게임 소프트웨어는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임프루빙이 가능하지만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리퀘어먼트부터 시작해서 개발까지 모든 전 과정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마다 그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지 보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성은 기본적으로 커스텀의 요구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커스터머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죠. 또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지면 이후에 유지 보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설계 당시부터
구조화돼야 되고 이해하기가 쉽게 설계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디펜더빌리티나 시큐리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안전성 문제나 보안성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라고 하면 우선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failure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항공기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아주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는 이 디펜더빌리티가 매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시큐리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악의적인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문제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중요한 자산이나 정보를 뺏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efficiency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 이를테면 CPU의 낭비라든가 메모리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좋은 성능, 좋은 반응 속도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acceptability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타입의 유저에 잘 적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과도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 시스템에서 잘 돌아간다면 다른 시스템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실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과학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theory, principle이 있을 수 있겠고요. 메소드가 있을 수 있겠고 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theory, 이를테면 object oriented development, 그리고 model based development 이런 것들이 하나의 theory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에서는 오브젝트라는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개발하게 됩니다. 모델 기반의 디벨롭먼트에서는 일단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기반해서 리퀘어먼트를 분석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또한 구현에 이르게 됩니다. 각각의 어떠한 프린시플, 어떠한 티오리 내에 메소드들이 있고요. 그 메소드를 뒷받침한 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바로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가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벽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한 소프트웨어 복잡도에 따라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플렉시티나 아니면 디펜더빌리티 혹은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세이프티나 시큐리티, 릴라빌리티, 또 메인터너빌리티, 이피션시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밸런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또 관련된 어떠한 행위들, 액티비티들을 알아보겠습니다.